들으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이 오전에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나온 현직 의원의 첫 탈당인데 패널 4분 모시고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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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상민 의원의 탈당 사실 뭐 어느 정도 예측은 됐지만 오늘 오전에 결정을 하고 언론에 알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일단 당내 비명계였던 원칙과 상식이 출범했을 때도 이상민 의원은 그때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내에서 더 이상 이재명 체제의 변화 또 민주당의 혁신을 모색하는 건 아마 어렵다라고 이상민 의원은 진지하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예. 원칙과 상식은 조금 더 해보겠다는 뜻이니까. 예. 그리고 이상민 의원은 애초부터 마음을 굳히는 것이어서 오늘 아마 입장문을 내서 탈당을 선언한 것은 예고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지만 상당히 이제 후폭풍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민주당 내 5선 의원이고 그리고 비명계 첫 탈당 사례가 되기 때문에 예. 과연 이상민 의원의 이 탈당이 어느 정도까지 후폭풍을 몰고 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활동을 좀 시작하고 그렇죠. 예. 발언의 수위를 굉장히 세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김부겸 전 총리까지도 물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논란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고 있는 그런 지금 즈음에 이 오선의 이상민 비명계 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어떤 식의 이 타짜 속의 태포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 호숫가에 도란을 던져서 이게 파장이 어느 정도 갈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상민 의원 또 한 말들을 좀 보면요, 굉장히 좀 발언 수위가 세거든요. 이재명 사당, 뭐 개딸당으로 변질됐다. 일단 이 말은 어떻게 보셨어요? 보통 배설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본인의 소신과 가치를 바꾸는 것은 본인의 자유죠. 역사적 평가는 본인이 받는 것이고요. 예. 또 이상민 의원은 5선 의원 아닙니까? 중진급 의원이시고 그래서 본인의 길을 가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릴 이유는 없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본인이 지금 뭐 이 당이 개딸당이다, 사당하다 규정을 하는데 네. 그러면 당에 남아서 뭘 했죠? 그동안? 정말 당 내에서 어떤 집단적으로 뭔가 지성을 모아서 당에 그런 쓴소리를 계속해서 했느냐? 지금 뭐 원칙과 상식과 완전히 비견이 되잖아요. 원칙과 상식도 따지고 보면은 그런 유해 비명계 의원으로서 욕 먹고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탈당하지 않고 4명이지만 소수가 모여서 계속 당에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싸우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싸우는 게 정상이고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은 솔직해져야 된다. 이거죠. 지금 5선인데 민주당에서는 공천 못 받으니까 나 6선 하고 싶어. 그리고 6선에 나 국회의장 하고 싶어. 예. 근데 나 민주당에 있으면 공천 못 받으니까 다 안 돼. 근데 어디든 가서든 나를 6선을 시켜주고 국회의장만 시켜줄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소신과 원칙도 필요 없어. 이거거든요. 그냥 그 명분을 그냥 뭐 개딸당이네 사당화됐대 이걸로 그냥 던지는데 예. 저는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던 이상민 의원이 또 정치 선배로서 아쉬움이 커요. 진짜 그동안 오랜 시간을 애당심을 갖고 민주당이 쓴소리를 했다고 인터뷰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럼 그동안 얘기는 다 거짓말 아닙니까? 예. 제 생각에는 그냥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저는 그런 탈당을 감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파장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이득, 그러니까 6선과 국회의장을 향해서 탈당을 했고 국민의힘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발언을 보면은 뭐 내로남불, 위선적, 후안무치 본인이 그동안 오랜 기간 머물렀던 민주당을 향해서 매우 날선 반향 그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떠나는 거예요 지금. 일단 뭐 이상민 의원에 대한 탈당을 평가절하하겠지만 예. 그러나 이상민 의원이 스트레이트로 5선을 하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5선을 했다는 것은 민심의 흐름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게 탈당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근데 이제 탈당을 하게 될 경우에 얼마만큼 내적인 갈등이 지금 심각한가 이걸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지금 당장은 뭐 원칙과 상식이나 이낙연 전 의원이 아직 탈당의 기미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지는 방향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친명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런 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이런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아마 이상민을 한 번쯤 만나봤을 거예요. 예. 자, 원칙과 상식 의원들 한 번쯤 만나봤을 거예요. 일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주변에서 좀 만나라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 일체 만나지 않았어요. 그 이 뜻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든 말든 간에 나는 벽을 치고
이제 내부에서만 나는 뭐 이 친명당에 확실히 만들겠다 이게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칙과 상식이나 비명계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지를 조금씩 이제 그 간을 보는 상황이에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때 뜻이 확고히 된다 그러면 만약 이재명 대표가 솔직히 해서 통합을 하고 적정 부분의 어떤 비명계에도 어떤 이 일정 지분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탈당 사태가 없겠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재명 대표는 노선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일체 비명계는 저는 허용하지 않을 걸로 봐요. 그렇다면 누가 빨리 결심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저는 한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 이상민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굉장히 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그냥 한 명의 탈당으로 보는 것은 저는 패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장이 클 거다 이런 지금 예측이신데 위원님 말씀처럼 민주당 내에서 그럼 친명 정당으로 만들려는 이 분위기가 더 세지면 비슷하게 뭐 비명계 탈당 더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이상민 의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아마 비명, 친명 가릴 것 없이 많은 분들이 비판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사실 정치 후배인 제가 봐도 이상민 의원께서 그동안 당을 향해서 애정을 갖고 쓴소리를 해오셨다고 생각했는데 네. 막상 이런 결정을 하시면서 본인의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를 감추기 위해서 당을 공격하고 나가는 이 마지막 퇴장의 모습이 굉장히 후배인 제가 봤을 때는 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이상민 의원의 이 탈당이 마치 다른 이들의 연쇄적인 탈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상민 의원에 대한 뭐 명분 없는 선택, 원칙 없는 이런 신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외 비판이 거셀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탈당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니다,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다 이런 분석 예측이 맞부딪히는데 그러면 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게 되고 대전에서 다시 한번 공천을 받아서 네. 육선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탈당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다음 수순은 이제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국민의힘 입당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이미 기왕에 이제 입장을 밝혔던 상황이고 네.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상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 내에서 계속 쓴소리, 예. 계속 옳은 소리를 계속 해왔던 것으로 우리 지지자들이나 또 중도층에 있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입당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가 대전의 유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유성에서 5선을 내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좀 탄탄하고 또 민심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 반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유성을 해서 다시 국민의힘 그 이름으로 예. 재도전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상황을 해볼 만하다. 승산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의 유성이라는 데가 본래 보면은 조금의 중산층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상당히 학력층이 좀 높은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민주당의 최근에 변질된 모습에 대한 실망감이 민심에 좀 적잖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상민 의원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6번째 이 성공을 한번 예. 노려볼 만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이거 탈당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입당을 해서 전체 공천을 새로운 총선에 맞게 큰 그림을 그릴 때 이상민 의원이 가장 어디에 적합하고 또 어디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 큰 그림 속에서 아마 또 새롭게 재고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잠깐 덧붙이면 이상민 의원이 내리호선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좀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게 이분이 국민의힘으로 가게 되면 또 이제 철새 정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유성진당에서도 있었고요. 민주당으로 왔다가 이제 국민의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를 위해서 당을 옮기는 그런 정치 행태라서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런 말씀 덧붙이고 국회의장에 도전을 하려 한다면 그거 뭐 당을 저항에 막 바꿔도 된다.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국회의장은 또 국회 내에서 뽑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념치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평가를 해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소식도 이어서 짚겠습니다. 이 출판기념회에서 반윤석열 연대에 나서겠다며 이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어제 선언을 했는데 이 내용을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47석의 비례대표는 윤석열 퇴진당 가칭, 윤석열 퇴진당 그러면 선관위에서 등록을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무슨 검찰개혁당이라든지 그 관련된 당명으로 전화 현장에 싸우고 있는 뭐 변희재 대표나 안진걸 소장이나 전현희 의원 같은 분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윤석열 퇴진에 선봉이 되겠다라고 나서 보는 거죠. 이런 강력한 파이터들이 모여가지고 싸워주면 훨씬 더 활력이 생기고 윤석열을 조기에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 이상의 이 퇴진당이 만들어지면 탄핵 소추를 비롯해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정당 만들기 참 쉽죠. 예. 뭐 이렇게 뭐 이름만 붙이면 다 정당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어떤 지향점과 또 정책 정강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우리 법적으로 보면 전국에 5개 어떤 이 시도 지부가 있어야 되고 5천 명의 일단 발기인이 있어야 되고 물론 뭐 그런 것들은 할 수는 있겠죠. 예, 예. 근데 과연 이 정당의 실체가 그냥 단순히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의 지금 사법적인 리스크를 방패막이로 삼기 위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근데 누가 동조를 할까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만드는 정당이잖아요. 그것이 무슨 뭐 앞으로 어떤 지역적 기반과 어떤 정책 명분을 가지고 출발한다? 일단 지금 당장 8일 날 소환 조사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오히려 정말 이 송영길 의원이 전 대표가 하면 본인이 검찰에 출석해서 제대로 수사를 받고 지금 벌써 관련된 분들이 많이 구속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본인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까지 한 행동이 보면 계속 본인의 어떤 저 방패막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정당까지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러면 정당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질까요? 정말 그동안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5선을 했고요. 인천시장도 했고 당대표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 정치 원로라 그러면 정말 이런 정당을 그냥 단순히 자기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정당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제 예.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은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막말부터 시작해서 예. 북콘서트를 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지지자들 앞에서 잠깐 좀 흥분된 상태를 많이 보이잖아요. 평정심을 좀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아무 말 대잔치 비슷하게 돼버린 건데 지금 필요한 것은 본인이 지금 소환 날짜가 예정된 상태에서 어떻게 가서 그러면 소환에 임해서 자신이 뭐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돈봉투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핵심 측근들이 다 구속돼 재판받아서 유죄 판결이 지금 눈에 앞에 확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자기의 재판을 할 것인지가 우선 관심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당장 소환됐으면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장을 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의 신병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가장 중체대한 상황인데 예. 그 부분을 오히려 지금 막 검찰 공격, 한동훈 공격, 윤석열 공격으로 물타기 하면서 상당히 무슨 장난감처럼 그냥 아무 말 대잔치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자기 본인의 신병 문제와 이 구속영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먼저 생각을 하시길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나왔던 뭐 당을 만들었는데 여기 20석 해서 뭐 탄핵을 하면 예. 된다 이야기하면서 뭐 안진걸, 변희재, 전현희, 이준석까지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송영길 지금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라고 하는 가장 최악의 금품 선거 사건으로 연루돼 가지고 조사를 받는 분인데 그분들하고 같이 엮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예. 저는 그분들 이름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잠깐 그럼 짚고 넘어갈게요. 오는 8일 이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네. 어제 이 조사와 관련된 내용도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장을 검찰에서 청구하면 본인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 이게 사실 기각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거긴 한데 일단 이 내용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드디어 8일 날 이제 검찰에 출두하게 되는데 뭐라도 나를 올고매가지고 구속을 시키려고 그러든지 뭐 기소를 할 텐데 구속영장 청구하면 저는 뭐 기각시킬 자신이 있고 만약에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된다면 제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12월 안에는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쪽에서 보다 선명한 또 중도 보수까지를 포괄시킨 윤석열 퇴진 세력을 집결하는 당을 만들어내고 자, 이게 사실 검찰에서 아직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뭐 이야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영장을 청구하면 나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송영길 전 대표 오랫동안 준비했죠. 예. 보니까 프랑스에 들어온 지 10개월 정도 됐는데도 아직 검찰이 소환도 안 했잖아요. 본인이 몇 뭐 번 자진해서 나가기도 했고요. 찾아가서 송영길 전 대표는 그겁니다. 제가 있으면 나를 구속을 시키든 어쩌든 좋으니까 나를 수사해달라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이고 뭐 발부 기각 여부는 법원이 하는 것이지만 성실하게 그 기각에 이르게끔 소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을 비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듯이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정당 뭐 창당에 대한 부분들이고 윤석열 탄핵당 뭐 하는 것들 뭐 민주주의 이 사회에서 정당 결성에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비판의 대상은 아닌 거 가지고 그리고 뜻이 같다면 모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얼토당토 않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창당은 자유니까요. 자유니까요. 그리고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주장을 했을 때 저게 정말 상식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모이지 않죠. 예를 들면 저게 거론된 분들이 뭐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뭐 돈봉투 살포 의혹이 있고 네. 그래서 그러면
같이 자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안진걸, 변희재, 전현희 전 의원 지금 같이 모여서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다 다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조금은 좀 무리가 있다. 물론 창당은 자유긴 한데 일각에선 사실 조국, 이 추미애, 송영길 이른바 이 조추송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존재감이 그런데 커질수록 총선에는 좀 악영향이 더 크다 이런 목소리도 있긴 한데 이게 민주당에 좀 어떻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그렇게 썩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자유인 것과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유가 보장되는 것과 그것이 미치는 연쇄적인 정치 효과 같은 경우에는 또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민감하게 고려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뭐 원외에서 무언가 신당을 만들겠다, 창당을 하겠다 이런 분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는 통제할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조추송 연대가 발생하게 되면 민주당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을 지으려고 할 것이고 그 네. 당사자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는 이상 예. 계속해서 연동되는 효과가 선거 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좀 노땡큐인 입장인 거죠. 근데 저는 아직 이들의 이제 창당 얘기가 좀 소위 말해 이제 연기만 피우고 있을 뿐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신당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을 향해 연대의 손길을 내밀거나 했을 때 당에서 단호하게 현명하게 대처하리라 생각합니다. 창당은 자유지만 이 창당의 실제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그닥 반길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창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위원님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창당이 자꾸 나오는 게 현행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행 선거법 제도가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비례정당을 만들어도 충분히 의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열린민주당 아마 기억나실 예. 겁니다. 이제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정작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이제 예전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주의거든요. 왜냐? 내가 공천할 수 있으니까요. 비례대표는. 그러게 만약에 이렇게 병립형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실 비례정당 만들기는 꽤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역구에다가 사람들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서 과연 몇 표나 얻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이런 다양한 신당론은 저는 선거법 협상에 따라서 상당히 좀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비례정당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면 사실은 이게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양당 중심의 어떤 결집도가 훨씬 더 세게 진행될 겁니다. 거의 존재감 없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 본인들이 지금 이 정당을 지지해야 될 이유가 국민들에게 어떤 표현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송영길 대표 구속 안 되기 위해서 그 당을 찍겠어요? 예. 아니면 정당이라는 게 결국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내 삶을 얼마만큼 행복하게 해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결국 정당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온갖 신당을 만든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냥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예.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비례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려면은 현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게 이 대표의 뜻이다. 맞습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뜻이다라고 확정되진 않았는데 확정되진 최근에 않았다. 뭐 멋있게 지는 거에 대한 발언이 예. 아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이재명 대표가 공약으로도 준연동형 예. 정당, 뭐 위성정당 방지를 얘기했었던 것이고 저희 당에서도 75명 이상의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위성정당 방지법, 그렇죠. 그다음에 준연동제, 예. 그러니까 연동형을 고집을 해야 된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의총이 열려 있지만 아직 의견은 팽팽하게 가 있고요. 당이라는 게 늘 그렇지만 대표의 의견은 줄 수 있지만 전체 결정은 당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 민주주의 정당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 이유는 예. 국민의힘이 자꾸 병립형으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국민의힘이 준연동형으로 갑시다. 예전대로 해서 보완해서 갑시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좀 같이 고민해보고 그래 갔으면 지금에는 논박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꼭 가야 된다고 주장하다 보니 예. 저희는 이제 실리를 따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가자라는 당의 의견에 조금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요. 이 와중에 또 송 전 대표는 이준석, 이현주와도 연대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엊그저께 이준석 대표를 만났어요. 신당 만들 수밖에 없답니다. 제가 이현주 대표도 만나봤어요. 다 이렇게 만나봤더니 더 이상 윤석열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같이 반윤 연대를 만들게 되면 저는 돌파할 수가 있고 그 연대의 시점이 언제냐? 가장 쟁점이 바로 김건희 특검 통과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여야 상관없이 연대를 해서 윤석열 정권 퇴진의 선봉이 되겠다 이건데 이준석 전 대표, 이현주 전 의원 과연 동참을 할까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제가 예. 보면서 아까 아무 말 대잔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이현주 두 분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신당 지금 그 분위기를 좀 띄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아마 만나기는 만났겠죠. 근데 만났다는 걸 저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준석 대표 측이나 이현주 의원 측이 기분 나쁠 겁니다. 예. 물밑에서 조용히 뭐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겠죠. 그러나 저 이야기하면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반윤 연대를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의 이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예. 변화가 먹히지 않을 때 신당을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태도 변화와 세 가지의 요구 조건을 하면서 그걸 연말까지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민주당 내 비명계가 이야기하는 원칙과 상식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민주당의 전 대표였고 지금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가장 정점에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같이 반윤연대 합시다라고 하면 저런 대목이 바로 예. 자기의 그냥 뇌피셜로 이렇게 그리면 그림이 그려지고 신당에 난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자유롭게 하시는 거고 누차 제가 이준석 대표 신당 그 분위기에 대해서도 제가 날카롭게 제가 좀 날석에 비판했던 게 뭐냐면 당은 발로 만드는 것이지 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는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입으로만 예. 머릿속으로만 지금 창당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온갖 정당들이 난무하면서 신당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다가 이게 뭐 어떻게 몇 개나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가면 이현정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번에는 연동형으로 그냥 하든 병립표로 돌아가든 지금 이야기하는 저 말도 안 되는 우후죽순격의 이 신당 논의들은 아마 이번 총선에서는 제대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도 해봅니다. 신당의 뭐 앞으로 움직임은 결국 이 또한 차차 속 태풍에 그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까지는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제안에 대해 SNS 등을 통해 입장은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내일 장차관 10명 정도가 교체되는 개각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개각 규모와 대상, 뭐 사실 유명 인사들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상당 부분에 좀 저는 개각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마 이제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각 부처가 사실상 이제 그 움직임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런 어떤 문제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총선 차출을 위한 또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좀 상당 폭의 개각이 이제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마 그 개각의 어떤 장관들을 이렇게 지금 검증하는 상황에서 예. 이것 자체가 이제 꽤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나중에 인사청문회 때 또 한 번의 이제 논란이 생기면 그렇죠. 사실 개각 효과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검증 자체를 좀 철저히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몇 가지들 뭐 있으면 또 다른 사람 넘어가고 이런 이제 상황이 예.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조금의 어떤 좀 지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첫 순서로는 아마 원희룡 장관이 일단 나오고 하는 걸로 되고, 아마 이번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은 뭐 아마 다음 순서에 아마 개각될 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당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이제 이 출마자들 같은 경우에, 장관 출마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이제 지역에 어떤 안착해야 되니까 그런 필요성 때문에 조금 대폭의 어떤 개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 교체는 내년 총선과 맞물려 있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근 발언들을 좀 들어보면요. 특히 민주당을 향해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대항을 출마하십니까?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한,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한.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다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 출마 여부에 대해서 뭐 정확히 답변은 안 하지만 이곳에 나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듣기로도 상당 부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원희룡 장관이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깊은 서로 공감대를 이루었고요.
그러니까 인현혁신위원장도 이 원희룡 장관처럼 험지를 불사하는 그런 당을 위한 살신성인과 선당우사의 정신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원희룡 장관 일정 정도 하답하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예. 저는 원희룡 장관 개인의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양지에서 버티고 있는 개항을 노리고 가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네네. 왜냐하면 지금 김기현 대표가 희생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그렇죠. 지금 당내에서 영남 중진이나 지도부나 친윤계 의원들이 조금 민심에 거스르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판인데 그래도 원희룡 장관이 이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국무위원 중에 한 분이고 당에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원로로서 가장 먼저 험지인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로 가서 싸워보겠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서 일단 선봉의 깃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저 정도의 희생의 깃발은요. 1호 깃발 든 사람이 가장 많이 기억 속에 남고요. 두 번째는 효과 측면에서도 보면 그 지역이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원희룡 장관이 가서 정말 필사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싸워서 정말 이재명 대표를 내년 총선에 전국을 돌아다니지 못하고 개항을에 발을 묶게만 만들고 또 실제로 근접한 차이로 이기거나 아니면 정말 석패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원희룡 장관은 저는 손해볼 게 없다. 원희룡 장관이 지금 한번 배지하면 더 다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다음은 당대표나 대선까지 대선 후보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적 지지와 당의 어떤 지지를 이끌어내는 측면에서 보면 손해볼 게 없다는 것이고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는 거기가 이 원희룡 장관이 험지를 불사하면서 갈 경우에 이재명 대표 거기 지키면 오히려 옹색해 보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따뜻한 양지에서 그냥 안 옮기고 그냥 나는 내 스스로 배지 달 거야 라고 하는 모양새에서 내가 가서 질 게 굉장히 공산이 높은데 내가 가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라고 하는 원희룡 장관이 대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저는 당혹스러운 저런 결과가 될 것 같아요. 당혹스러울 것이다. 이 대표를 잡겠다는 건데 이 대표는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원희룡 장관의 이 인천 개항을 발언은요. 예. 전형적으로 몸값을 키우기 위한 허세예요. 허세다. 네, 그럼요. 그러게 올 수가 없습니다. 본인 정치 오래 했고요. 당시 정치 상황을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로 가서 흔들어 놓으니까 한동훈 장관 갔죠. 네. 그러면서 언론들이 이준석과 한동훈 미래 권력 두 명만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제가 인천 경에 가서 이재명 대표 나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명이 딱 붙기 시작해요. 지금도 거론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있던 하태경 의원이 어디로 갑니까? 종로 이야기를 했죠. 이 모든 것들이 정치인들이요 본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몸값 올리기 허세를 떨고 있다. 실질적으로 실제 총선에 가면요 그렇게 못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들 보기에 만만해 보이죠? 그렇지 않죠. 왜 이렇게 허세를 이재명 대표를 향하냐면 이재명 대표는 이 진보 진영의 대권 주자입니다. 본인들의 대권 주자를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붙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험지는 맞지만 본인들은 아예 쉽지 않은 길을 가서 죽을 일을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원희룡 의원은 원희룡 장관은 이렇게 몸값을 키워놓고 언론에 많은 인지도를 쌓은 다음에 고향으로 갈 공산이 크다. 결국 다른 데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보세요. 종로 가셨는데 왜 같은 당 의원이 있는 데로 가셔서 험지라고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도 좀 짚어보죠. 한 장관은 최근 지역 방문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군 가혹 행위로 순직한 이 병사 유족에게 법 개정을 약속하는 손편지가 또 화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유족이 좀 도움을 청하는 편지에 대한 답변을 좀 원하는 게 있어서 보낸 거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총선을 그러니까 이게 국가배상을 이중으로 지금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5년 전에 이제 군 가혹 행위로 인해서 사망한 분인데 그것에 대한 이제 국가배상의 어떤 법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냥 뭐 이거 대변인이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겠다는 걸 보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국가 회의에서도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한동훈 장관이 그냥 어떤 제스처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래 한 장관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성심성의껏 대답한다는 뭐 그런 차원에서 직접 저렇게 육필로 서서 이제 보낸 것 같아요. 한 장관은 아마 이제 본인이 지금 이 포커스 맞추고 있는 게 이제 이민 문제라든지 우리 인구 이민 문제, 그다음에 이제 마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이제 국가의 어떤 피해를 입은 분들, 즉 범죄로 해서 피해자 입은 분들, 국가의 어떤 순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것들을 이슈화를 좀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결국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예. 본인이 어떤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카드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즉 이민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문제, 또 범죄 피해자 문제도 상당히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어루만지는 정치를 하겠다. 아마 본인의 정치 어떤 이 진입의 근거, 예.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 등판을 하게 되면 종로로 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사실 현역은 이미 최재형 의원이 있고 여기에 하태경 의원이 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종로 출마 카드 유효합니까? 종로는 이제 워낙 그 정치의 이제 중심 1번지이고 예.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여당이든 야당이든 종로는 사실상 거물 또 특히 대선 주자급이 이제 주로 출마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장관직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게 됐을 때 상징성 있는 종로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거기가 험지로서 사실 쉬운 데는 아닙니다. 예. 지난번 보궐선거에 최재형 지금 현 의원이 됐습니다만 그건 대통령 선거랑 같이 치러지는 그렇죠.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온전하게 실력 대 실력으로 평가받기는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동훈 장관의 종로 출마설에 나오면서 뭐 하태경 의원도 거기를 지금 이미 선언을 했고 예. 현역 최재형 의원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복잡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 당의 내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개개인이 지금 어디 가서 누가 출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기사화되는 것보다는 전체 큰 그림이 먼저 마무리가 되고 수습이 되고 정리가 된 다음에 예. 그 큰 그림의 방향성 속에서 가장 시너지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고 가장 그 사람의 상징적인 정치적 자산과 힘이 잘 반영될 수 있는 큰 구도 속에서 배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우리 당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한동훈 장관이 종로 갈지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 갈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뇨한 혁신위가 주장하고 있는 중진과 지도부와 친윤들의 희생에 대해서 예. 당이 어떻게 화답할지 이 부분이 어떻게 수습이 될지 네. 아니면 정말 이 부분이 기싸움으로 계속 가서 당이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될지 이게 정리가 돼서 내년 총선이 수도권 민심에 부응하는 총선 전략이 가능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영남 기득권 카르텔이 묶여있는 영남 정당 이미지로 남아있을 것인지가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저는 당연히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게 된 다음에는 뭐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나 뭐 박민식 장관이나 다 필요한 곳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을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죠. 곽상원 변호사의 종로 출마 얘기가 나옵니다. 이 종로 대결구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은 국민의힘 자체도 종로에 누굴 내세울지 정해지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네네. 하태경 의원께서 본인 스스로 이제 종로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서 여러 원외 인사들까지 하태경 의원에 대한 상당한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의 종로 출마 자체도 확실시 되지 않는 부분이고 민주당 역시도 일단은 현역으로 지금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사위이신 곽상원 변호사가 뛰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름이 거론되긴 합니다만 예. 제가 알기로는 종로보다는 좀 서울 내 다른 곳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임종석 전 실장과 뭐 국민의힘 쪽 인사와의 매치보다는 예. 오히려 민주당도 좀 더 시간을 갖고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는 과정들을 지켜본 뒤에야 저희 역시도 전략적 카드를 배치할 그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오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인물들의 이름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일단 수원 지역으로 가보면은 이 범죄 심리학자인 이수정 교수가 출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네. 사실 수원이 민주당 강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강세 지역이. 어떻게 보세요? 뭐 어떤 카드든 쓸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에서 활동도 했었고요. 예. 대선 캠프에서도 그렇죠. 있었고 뭐 예측 가능한 충분히 그런 예측 카드죠. 가능한 카드다. 그렇죠. 새로운 예. 뭐 깜짝 카드는 아닌 것 같아서 놀랍지는 않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각 당이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박차를 가한다는 예. 차원에서는 그래도 좀 관련성이 있는 분들을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대중 인지도도 있고 하는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고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봐서는 전체적으로 이번 인재영입 자체가요. 예. 그냥 이 극단으로 진영 간에 대립하는 사람들 데려와서 인재영입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중도 중심의 어떤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됐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진영 간의 극단 정치로 이렇게 혼란한데 인재영입까지
보수를 공격하는 잘 공격하는 사람 예. 데려와서 인재 영입하고 진보는 또 진보로 공격하는 사람도 데려와서 하게 되면 또 정치가 실종되잖아요. 저는 그런 양극화는 의미에서 없어야겠다. 그렇죠. 양극단에 치우치는 인재 영입보다는 중간에 있는 좀 합리적인 인재 영입들이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장미란 문체부 2차 2차관도 총선 출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벌써 후임 얘기도 벌써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미란 차관은 이제 뭐 꽤 이제 아마 그 선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뭐 지명도가 일단 높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요 선거 해보면 취재를 해보면 인지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사실은 이게 우리가 뭐 방송에 많이 나와서 알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예. 그러니까 전 연령대가 안다는 게 굉장히 이게 어렵죠.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 지명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지금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는 꽤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분이 원주가 고향이긴 하지만 또 고양시청 팀을 뛰었습니다. 그렇죠. 거기도 그 고향에 체육관도 있어요. 장미란 체육관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오산 출마설이 나오잖아요. 우선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산 같은 경우는 예. 안민석 의원이 지금 5선인데 그렇죠. 이제 안민석 의원이 이제 체육인 출신 아닙니까? 예. 체육학과 교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장미란 차관도 용인대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매치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안민석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마 국감에서 일부 체육인들을 둘러싸고 굉장히 뭐 심한 비난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좀 대립각이 서는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차관된 지 이제 사실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7월에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면 뭐 총동원 체제로 간다 그러면 예. 아마 장미란 차관 개인의 어떤 결단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출마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차관이 만약에 오산으로 출마를 해서 안민석 의원님과 맞붙는다면 어떻게 대결 구도 보고 계세요? 글쎄요, 근데 사실 뭐 설명은 해주시긴 했지만 예. 저는 장미란 차관이 왜 갑자기 이제 본인의 연고와 관계없는 오산 출마가 거론되는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예.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마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를 자산 삼아서 장미란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뭐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할 수는 있는 거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5선 중진의 의원이 지역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을 뭐 소위 말해 컷오프를 시키거나 물갈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렇게 중진인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상당한 조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분들을 다른 험지에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다른 인사를 꽂을 때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설득을 해야 되는 예.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직 이 오산의 전략공천설이 돌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네. 저희도 이제 하위 의원들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현역 의원들의 배치 역시도 고민될 부분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혹시 저희가 딱 들으면은 알만한 그런 분들에 대한 영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비밀입니다. 비밀입니까? 그건 나올 예정인가요? 어때요? 그럼요. 저희도 예. 이제 당연히 총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특히나 우리 민주당은 역대 이제 인재 영입에 대해서 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좀 예. 깜짝 카드들 많이 내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알려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충분히 지금 숙성이 돼 있다. 정도를 얘기하는데 아까 이제 장미란 차관도 나오고 안민석 예. 의원 나오는데 좀 생뚱맞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민석 의원하고 지금 장미란 차관하고 연결짓는 거 연결고리도 하나도 없고요. 단지 하나 안민석 의원이 좀 오선이기도 하고 이번 정부에 대해서 좀 날선 비판을 하다 보니 거기를 타켓으로 해서 이렇게 예. 자객 공천식으로 장미란 차관을 보내는데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들 알겠습니다. 보기에도. 예. 뭐 실제 지금 아직 현직 차관 신분이고 후임이 정해져야 또 총선 출마가 가능한 만큼 이 상황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친문 검사로 알려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책을 홍보하면서 SNS에 진정한 복수를 꿈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한자를 보면 원수를 갚는다는 뜻의 복수가 아닌 오래 살며 복을 누린다는 뜻의 복수를 쓰기는 했는데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성윤 전 고검장 같은 경우는 이 책을 꽃은 무죄다라는 제목을 달고 썼는데 다들 뭐 정치적인 책인가 했는데 사실은 내용은요. 이 본인이 원래 이 야생화 이런 걸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순수히 꽃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나온 것도 복수초라는 거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거를 이제 선전하면서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복수 이야기를 하니까 예. 같은 이제 이 레토릭으로 이제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건데 물론 최근에 이제 울산시장 선거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유죄가 다 내려졌죠.
자, 거기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당시에 했던 역할이라는 게 결국 그 기소를 끝까지 막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뭐 한 번은 일찍 퇴근해버리고 한 번은 문 잠그고 만나주지도 않고 뭐 하면서 결국은 이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기소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다 유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 기소가 부당하다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잘 그때는 막았지만 뭐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마 본인은 복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법원에서 지금 일단 유죄가 3년 10개월 만에 난 이상 그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거를 그냥 복수하겠다. 복수는 참 좋은 말이거든요. 복복자에다가 생명 숫자 해서 예. 많은 복을 받고 오래 산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걸 그렇게 그냥 상대방에 대한 복수로 해석하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복수라는 이 말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말장난할 게 아니라 사과해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난을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법원의 선고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길 바랍니다. 자, 뭐 아직 1심 선고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을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해 반발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치적인 해석이 따라 붙을까 봐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SNS에 글을 쓸 때 그 한자를 굳이 이제 표기를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복수라는 단어를 정치적으로 치환해서 지금 소위 말해 이 울산시장 사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약간 윤석열 검찰 때 일종의 복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성윤 검사의 책을 통해서 뭔가 대신해서 했다. 예. 이렇게 지금 한쪽에서는 보고 있는 건데, 네, 네. 근데 책 소개를 뭐 처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이현종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책이 뭐 이성윤 검사의 개인적인 회고록이라던가 아니면 뭐 윤석열 검찰이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소위 말해 정말 야생화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두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소개한 것만으로 계속해서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고 빌미가 되는 것 자체가 예. 국민의힘 쪽에서 너무나 좀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거야말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치 공세의 전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복수라고 하는 단어를 약간 좀 비틀어서 실제로 야생화 이야기인데 이걸 마치 이제 연상을 시켜서 최근에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좀 불편한 감정을 드리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주말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거죠. 그렇죠. 저는 뭐 윤재인 전 대통령이 정말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중요한 시국 때마다 저렇게 관심을 끌고 쟁점이 될 만한 이야기를 이렇게 터트리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이고요. 또 하나 저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단순히 울산시장 선거 사건이 아니라 저는 저걸 문재인 대통령이 올리기 전날에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검사 2명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예. 예. 그 검사 2명이 이정섭 차장검사하고 손준성 검사인데 탄핵당했을 때 민주당에 탄핵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격렬하게 주장했던 이유가요. 두 분 다 이정섭 차장은 수사를 받아야 될 검사이다는 거고,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는 검찰 구형 5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탄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공교롭게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올린 이 이성윤 검사장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해가지고요.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신성식 검사장 지금 기소돼 있죠. 그러면 똑같은 민주당의 그 전날 탄핵시켰던 금요일 탄핵시켰던 그 2명의 검사는 탄핵을 해야 마땅하다고 한다면 예.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이성윤 검사장은 복수의 꽃을 뭐 잘합시다. 이러면 누가 봐도 민주당의 눈에 안 들면 뭐 똑같은 기준이라도 탄핵시키고 민주당의 편이 들었으면 똑같은 기준에도 탄핵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오히려 그 책을 팔게 장사를 해준다? 저는 그런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같은 기준을 그럼요. 적용하라. 같은 기준을 예. 적용해야죠. 반박 있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부터 시작해서 배우자 명품백까지 제가 여기서 거론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정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은 현상대로 보는 것이고요. 복수를 꿈꾼다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오해 소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앞에 행간이 뭐냐면 이성윤 검사는 복수 정말 적개심을 가지고 뭘 보복하는 게 아니라 오래 잘 사는 걸 꿈꾼다. 나는 덕담을 한 거죠. 예. 그런 중의적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왜 문재인 전 대통령에만 도덕을 강조하죠? 그들은 왜 함부로 말하면서 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거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그냥 두세요. 저는 그걸 그냥 그 현상 그대로 보는 게 낫다고 봅니다. 네. 일단 이성윤 전 지검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기소 지시를 거부한 바 있었죠. 이 전 지검장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의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먼저 내용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30년간 부대끼고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윤석열 사단이 마치 전두환의 하나에 비교될 정도로 윤석열 라인의 수사 방식, 수사 방법, 이 무도함, 이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한 바가 있는데 이번 1심 선고 결과로 인해서 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두 사람, 조국 전 수석과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앞으로 다시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지금 일단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예. 일단 추미애 당시 그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을 해체해 버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수사가 어떤 진행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이번에 이제 판결문에 나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한 이제 하명 수사에 대한 부분은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시에 이제 이 아무 관계가 없는 이 비서관들이나 수석들 같은 경우는 처벌이 됐지만 예. 실제로 이거를 누가 그러면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전히 지금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철호 시장을 지금 당시에 이번에 실형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는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때 송철호 시장이 직접 청와대 가서 임종석 시장을 만났는지 예. 그리고 내 친구 정말 30년 지기 송철호 이번에 반드시 당선된다 이 대통령의 지시가 왜 나왔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살펴봐야 된다. 아마 고검이 이제 이번에 판결문을 분석을 해서 예. 충분히 어떤 수사의 어떤 계제가 된다 그러면 아마 재수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 판결문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도 14번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검찰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른 적이 있습니까? 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또는 공모해서 주도적으로 행동했다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예. 오히려 이 사안은 어쨌든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저는 뭐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항소가 진행이 될 것이고 앞으로 2심 그다음에 뭐 최종 판결까지 대법원까지 가봐야 구체적인 뭐 유죄 부분은 확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 1심에서도 그동안 이 울산시장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두고 청와대 인사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송철호 당시 후보의 공약을 돕기 위해서 뭔가 청와대가 정책적으로 움직였다 또는 당내에서 경선 후보자를 청와대 인사들이 나서서 정리했다 예. 이런 의혹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거는 무죄 판단을 받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논란들도 결국에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아닌 건 아닌 것으로 결국에 판명이 날 것이고 이 과정 예.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갈 일은 없을 거고 일각에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뭔가 진실을 밝혀라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뭐 주장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전형적인 이제 정쟁을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제 다만 조국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에 대해 실제 검찰이 어느 정도나 수사를 진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